단어 하나만 틀려도 당신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다면? 이 말이 너무 극단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함경도에서 방송원으로 일하던 이혜란 씨에게는 현실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끝에 그녀는 국경을 넘는 위험천만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왜 굳이 이런 극단적인 탈출을 해야 했을까요? 삶을 걸어야 했던 갈등과 희망이 함께 녹아있는 사연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출신으로 부모님은 그 동네에서 평생 농사짓고 장마당에도 나가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성철, 어머니는 정순영이시지요. 부모님은 제가 방송원으로 뽑혔다는 소식을 듣고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집안의 영광이 아니냐? 괜히 못 먹고 굶주리는 건 이제 끝이겠지라고 기대하셨고, 저도 그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막상 방송국에 다녀보니 생각보다도 열악한 환경이었답니다. 뉴스 제목만 번지르르 했지 기본적인 식량 배급이나 생필품조차 보장받기 어려웠고요. 겨우 당 간부들이 주는 쌀 몇 킬로그램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게다가 방송국 사무실에 들어가면 정치 강연회며 사상투쟁학습이며 각종 모임으로 날마다 정신이 없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밝게 말해야 하는데 정작 제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장마당에 다녀오시더니 혜란아, 너는 좋은 집안에 시집 가야 한다. 방송원이라는 게 꽤나 대단한 거니까 간부 아들한테 눈길 좀 줘봐라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엄마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저는 결혼 생각보다 제 앞날이 더 걱정됐습니다. 북한 방송원이라 해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직접 깨닫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집안 어른들은 조금만 더 버티면 높은 간부 눈에 들어서 생활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니? 하고 다독이셨어요. 저도 그 말에 혹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지요. 그래, 나도 열심히 하면 뭔가 나아지겠지. 하루 세끼 굶지 않고 지낼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거야. 하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조금만 실수를 해도 사상의식이 부족하다며 질책이 들어오고 대본 수정 과정에서 위대한 지도자라는 표현을 빼먹으면 바로 불려가 사상투쟁 문건을 써야 했어요. 그래서 늘 가슴이 조마조마했지요. 게다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배급 때문에 주변 사람들 얼굴에는 항상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민심은 점점 흉흉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는 게 진정한 삶일까? 내가 하고 싶은 방송을 마음껏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마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어느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어려웠어요. 괜히 잘못 말했다가는 반동 사상을 퍼뜨린다고 잡혀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생겼어요. 제가 뉴스 방송 도중에 최고領導자 동지께서 라는 구절을 최고 지도자 동지께서로 잘못 읽어버린 일이 있었는데 방송이 끝나자마자 간부 한 명이 다가와서는 이혜란 동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중대한 실수를 하다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하고 호통을 치더군요. 북한에서는 최고領導자 동지가 절대적 존칭이어서 지도자로 바꾸면 사상적 문제로 해석되기 쉽거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사죄했고 바로 수정 녹음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간부는 사상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기색이었어요. 사실 표현 하나가 조금 바뀌었다고 세상이 뒤집히는 건 아니지만 북한 체제에서는 충분히 심각한 문제로 다뤄졌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조사를 받았고 그때 한없이 무기력한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무슨 대역죄인도 아니고 그냥 발음이 헷갈려서 실수한 건데 이토록 혹독하게 몰아붙이는 거라면 차라리 여길 떠나야 한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됐죠. 조사가 마무리될 무렵 간부들이 이번에는 경고로 끝내지만 다음엔 없다 하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저는 억울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울음이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상황을 말씀드리자 어머니가 오히려 더도 놀라서 우리 집안이 다 망하면 어떡하니? 너 탈북이라도 하는 건 아니겠지?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지요. 그 말을 들으니 내심 이제는 정말 여기서 못 견디겠는데 탈북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하나 싶었습니다. 저도 말 한번 잘못하다가 붙잡히면 평생 못 나올 수도 있고 가족들에게 죄를 씌울 수도 있으니
엄두가 안 났지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젠 시간 문제다. 여기에 남아봐야 답이 없다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아버지와 따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 저 솔직히 여길 떠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숨 막혀서 못 견디겠어요. 아버지는 놀란 기색으로 입술을 꽉 물고 가만히 있더군요. 그리고 한참 뒤, 혜란아, 마음대로 하라. 다만 우리가 너랑 같이 나갈 수는 없다. 여긴 우리 뿌리가 있는 곳이고 너무 오래 살아서 떠날 엄두가 안 난다. 네가 만약 간다면 우릴 생각해서 조용히 나가고 꼭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사실 말씀이 적은 편인데 그날만큼은 내 손을 꽉 잡고 꼭 울 것 같은 표정이었지요. 어머니도 울며불며 말리다가 결국은 네가 그렇게까지 힘들면 어떡하겠니? 다만 잡히지 말고 무사히 넘어가거라 하고 허락 비슷한 허락을 내주셨어요. 그런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렇게 해서 탈북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일단 국경을 넘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방법도 만만치 않았어요. 돈도 필요했는데 제가 방송원으로 모아둔 것이랍시고 해봤자 미미한 액수였어요. 그때 마침 아는 지인이 가족들이 조금씩 돈 모아서 브로커만 구해주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 하고 제안했지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평생 장마당에서 모은 돈, 제가 조금씩 모았던 돈을 합쳐 $1,000를 간신히 마련했어요. 이 돈을 전부 주고라도 혜란이를 안전히 보내자는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브로커와의 약속 날짜는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강이 꽁꽁 얼어 있었지만 그래도 어디선가 경비대가 순찰할 수 있으니 긴장했어요. 약속 장소에 가니 이미 탈북을 하려는 다른 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20살쯤 돼 보이는 청년부터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까지 표정들이 다 굳어 있었지요. 누구도 말이 없었어요. 혹시라도 정보가 새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서겠지요. 잠시 뒤 브로커가 건장한 체격의 사내와 함께 나타나더니 지금부터 강을 건너야 하는데 다 같이 붙어서 움직여라. 잘못하면 총 맞을 수도 있다. 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괜히 소름이 끼쳐서 자꾸 허리를 숙이고 걸었어요. 옆에 서 있던 아주머니가 딸, 무서워? 괜찮아. 우리 살아남으려고 하는 길이잖아 하고 손등을 살짝 잡아주셨어요. 그 온기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강을 건널 땐 얼음이 살짝 얼어 있었지만 완전히 단단하지는 않은 것 같아 끼익끼익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걸을 때마다 쩍쩍 금이 갈 듯한 불안감이 몰려왔지요. 만약 물에 빠지면 그대로 저승길일 텐데 그 공포를 억누르며 조심조심 발을 내디뎠습니다. 몇 발자국 떼자마자 후두둑 무슨 소리가 나서 모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는데 브로커가 조용히 해 하며 소리 죽여 말했어요. 그 순간 주변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다행히 얼음이 깨진 건 아니었고 그냥 얼음 틈이 갈라진 소리였지요. 모두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 제 뺨은 이미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한 치 앞도 베지 않는 어둠 속을 걸으면서 이러다 그냥 죽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 혀끝이 얼얼해졌습니다. 그래도 살아보겠다는 의지 하나로 간신히 중국 땅에 도착했어요. 무태 발을 디디자마자 눈물이 왈칵 나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싶었는데 브로커는 시간 없다. 빨리 차에 타라며 재촉했어요. 저와 사람들은 곧바로 승합차 비슷한 차량에 올라 몸을 웅크렸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뒤로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어요. 공안에게 적발되면 바로 북송된다는 소문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디든 이동할 때마다 차 안바닥이나 트렁크 같은 곳에 숨었고 멈춰 설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열몇 시간 도로를 달려 도착한 곳은 중국 동북 지역의 허름한 집이었는데 그곳에서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 집은 브로커가 마련한 임시 거처였는데 하루에도 몇 명씩 오가더라고요. 거실 한쪽에 낡은 이불들이 쌓여 있고 간단한 냄비와 라면 몇 봉지만 놓여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서로 얼굴만 쳐다보는데 정적이 참 무거웠습니다. 중간에 생김새가 험악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와선 자, 이거 먹고 몸 추스르라 하고 고구마 몇 개를 던져줬어요. 우리는 떨리는 손으로 그 고구마를 받았어요.
배가 고파서 그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어요. 그렇게 며칠을 지냈지만 문제는 이후에 추가로 돈을 더 요구한다는 거였지요. 처음 약속은 $1,000였잖아요. 하고 따졌더니 브로커가 중국 이동 경비가 예정보다 더 들었다. 여기서 더 버틸 거면 좀 더 내든가 아니면 같이 못 간다고 차갑게 말했어요. 이미 가진 돈이 없어서 난감했어요. 결국 집에서 가져온 금반지 하나까지 꺼내어 넘겨주고서야 간신히 다른 루트로 이동할 수 있었답니다. 그때 정말 부담도 컸지만 살아가야지 어쩌겠나. 여기서 잘못하면 다시 북한으로 끌려갈 수도 있는데 라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 말 못했어요. 중국 대도시를 지나치는 일도 매우 긴장됐습니다. 간혹 외국인처럼 꾸며봤자 북한 말투가 티가 나니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브로커 지시대로 고개를 푹 숙이고 남의 뒤를 따르며 걸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려고 일부러 머릿속에서 북한 방송 대본을 중얼거리기도 했어요. 사실 웃기는 일이었지만 그나마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집중 방법이었지요. 운 좋게도 검문에 걸리지 않고 이동할 수 있었고 그 뒤에는 다시 기차를 타고 남쪽 지방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라오스나 태국으로 가는 경로를 타게 되었는데 그 구간이 특히 험난했어요. 정글 같은 숲길을 밤중에 걸어야 했고 길을 잃으면 큰일이라고 줄을 지어 한 발자국씩 옮겼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모기들은 달려들어 피부를 물어뜯었어요. 도중에 한 분이 허리를 삐끗해 못 걷겠다고 울먹이셨는데 다 같이 그분을 부축하며 무작정 걸었지요. 누구도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었고 시간이 지체되면 우릴 태워다 주던 트럭이 그냥 떠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고생을 해서 태국 국경 근처까지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탈진 상태였어요. 배도 고팠고 몇 날 며칠을 제대로 씻지 못해 머리는 떡이 돼 있었지요. 마지막으로 또 돈을 요구하는 브로커가 얄밉기도 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버틸 수 있었어요. 여기서만 안 잡히면 이제 진짜 남쪽으로 갈 수 있구나. 태국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자수를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면 대개 절차를 거쳐 한국행을 도와준다는 걸 들어 알고 있었거든요. 태국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며 며칠 구금되어 있었지만 거기는 북한에서 겪은 보이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덜 무서웠어요. 음식도 기본적으로 나왔고 공포 분위기도 없었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한국으로 갈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서류 처리를 마치고 비행기를 탔어요. 난생 처음 타는 비행기라 처음에는 구토가 나올 것처럼 어지러웠지만 금세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저는 창문으로 새하얀 구름 사이를 내려다보며 아, 이게 꿈은 아니겠지. 정말 내가 한국으로 가고 있는 거지? 하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긴장감과 설렘이 한꺼번에 몰려왔지요. 기내식을 받았는데 포크와 칼로 먹는 식사에 당황했어요. 그래도 배가 너무 고팠기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전부터 남쪽은 먹을 것도 풍부하다더니 이렇게 달콤한 과일 주스도 준다니 참 신기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활짝 켜진 형광등 불빛이 눈을 부시게 했어요. 사람들이 캐리어를 끌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도착 로비에서는 환영 나온 지인들이 서로 포옹하는 모습도 보이더군요. 저는 국정원으로 이동해서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그 공항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자유롭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였나? 난 왜 그걸 몰랐나? 하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시큰했어요. 국정원에서는 제 북한 생활과 탈북 경위를 꼼꼼히 물었어요. 저는 방송원으로 일했다는 걸 이야기했고 조사관이 아이고 북한 방송이라면 매일 정치 구호만 읽기 힘드셨겠네요 라고 하기에 맞습니다. 사람이 늘 조심해야 하는 구조라 정말 숨 막혔어요. 하고 솔직히 말했어요.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한국에서는 편히 사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어찌나 고맙고 따뜻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국정원 조사를 마치고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몇 달 동안 정착 교육을 받았는데 배급이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6인실로 배정받았고
함께 온 분들은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서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 나눴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밤마다 울기도 했는데 옆 침대의 언니가 따뜻한 수건을 건네주며 다들 같은 마음이야.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그래야 마음이 편해진다. 하고 달래주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한국어 발음, 기초 법률, 금융제도 같은 걸 배우는데 처음엔 머리가 지끈거릴 만큼 낯선 게 많았지요. 신용카드는 뭡니까? 서명은 또 뭡니까? 이런 것부터 다 배워야 했어요.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많았습니다. 하나원 식당에서 맨밥을 그릇째로 남기면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며 주의를 듣기도 했지요. 북한에서는 밥 한 알도 아까워서 늘 싹싹 긁어 먹었는데 여긴 워낙 반찬 종류가 많아서 조절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배불리 먹는다는 행복감에 배가 부른 상태로 오후 강의를 들으면 괜히 졸음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하나원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제가 살 집을 배정받았어요.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경기 외곽이었는데 무려 10평 조금 넘는 아파트를 혼자 쓸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요. 처음 집 문을 열었을 때 작은 거실과 방, 부엌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런 구조를 예전에 TV로만 봤는데 진짜 내가 여기서 산다니요? 난생 처음 카드를 만들어서 장판을 깔고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둘 들여놓았어요. 전등 스위치를 켜면 환하게 빛이 도는데 괜히 그 불빛만 봐도 뭉클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정전이 워낙 잦아서 저녁이면 어둠이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밤늦게까지 전등이 꺼지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 자유가 참 대단했어요. 그런데 막상 혼자 지내려니 외롭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 부모님 곁을 떠나본 적이 없으니 생전 처음 맛보는 자유지만 동시에 고독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다 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 한 분을 소개받았는데 그분이 남쪽에서 태어나 자란 분이셨지만 탈북민을 돕는 일을 몇 년째 해오신다고 했어요. 같이 마트도 가고 통신사에 가서 휴대전화 개통도 해주시고 은행에 함께 가서 계좌 개설을 도와주시는데 저는 사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하나하나가 전부 충격처럼 느껴졌어요. 이렇게나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거였나 하고 놀라기도 했고 동시에 이걸 몰랐던 내가 너무 바보인가 싶어 서글픈 마음도 들었지요. 마트에 들어가면 상품 진열대가 너무나 커서 그냥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과일, 채소, 고기, 생필품이 끝없이 쌓여 있고 사람들이 컵라면 같은 걸 카트에 싣고 다니는 모습은 나에게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라면 한 봉지가 북한 장마당에선 귀한 식량이었는데 여기서는 몇 봉지를 묶어 세일한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괜히 지갑을 꼭 쥐고 주변을 살피다가 자원봉사자분이 혜란 씨, 뭘 또 그렇게 쭈뼛쭈뼛해요? 필요한 물건 있으면 골라보세요. 하고 웃으셨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햇반이며 김치를 담았는데 계산대에서 사람이 너무 많아 길게 줄을 서도 아무도 짜증을 내지 않는 게 의외였어요. 다들 휴대전화를 보며 차분하게 기다리더군요. 북한에서는 웬만하면 서로 새치기를 하거나 배급을 못 받으면 욕설도 서슴지 않았는데 여긴 어쩐지 여유가 느껴져서 이것도 문화 차이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북한에서 경험 못 해본 한국 생활 중 하나가 교통 시스템이에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환승이 된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카드 한 번 찍고 갈아타면 별도의 요금이 들지 않는다니 처음엔 어리둥절해서 두세 번 요금을 내기도 했어요. 또 지하철 2호선, 3호선 이런 걸 처음 들었을 땐 이게 대체 뭔가 싶었지요. 방향을 잃고 헤매다가 어떤 청년에게 저기 죄송한데 이 역에서 어떻게 다른 노선으로 가나요? 하고 물었더니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줬어요. 그 청년이 처음 오셨나 봐요. 이 노선은 순환선이니까 잘못 들어가면 계속 돌게 됩니다. 라고 설명해 줬는데 제가 아 그렇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연신머리를 숙였어요. 마음속으로 남쪽 사람들도 이렇게 친절할 때가 있구나 하고 조금 놀랐어요. 북한에서는 모르는 사람한테 길을 물으면 경계심부터 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정착 후 몇 달이 지나면서 방송원으로서의 경력은 쓸데가 없나 싶어 고민이 됐습니다. 남쪽에서도 아나운서 하려면 다들 좋은 대학 나와야 한다는데 난 그럴 여건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있었지요.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식당 서빙이며 물류창고 아르바이트까지 닥치는 대로 했어요. 한동안 손발이 고생했지만 그래도 일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으니 기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배급이 끊기면 굶어야 했는데 여기는 근무 시간만 채우면 그에 합당한 급여가 주어지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같은 탈북민 모임에서 만난 동생이 언니 목소리가 참 좋다. 여긴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도 많으니 그런 것도 한번 해봐요. 하고 권유하더군요. 그 말에 솔깃했어요. 혹시 내가 북한 방송원이었던 경험을 살려서 뭔가 남쪽 사람들한테 북한 실상을 전하거나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지만요. 그래도 그 조그만 희망이 생기고 나니 조금씩 열정이 돌아오더라고요. 가끔 부모님께 편지를 쓰고 싶어도 공식 우편을 쓸 수 없으니 브로커를 통해 연락을 전해야 해요.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도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놓이고 저는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배불리 먹고 있고 전기도 끊기지 않고 일자리를 구해 돈도 벌고 있어요. 라고 전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뻐하신다고 하더군요. 물론 언젠가 통일이 된다면 가장 먼저 부모님을 모셔오고 싶습니다. 예전엔 통일이라는 말이 허황되게 들렸는데 이제는 저는 조금이라도 이 새로운 세상에 발을 디딘 사람이니 부모님께도 보여드리고 싶다는 바람이 더 커졌어요. 그 사이에 고비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아르바이트를 다니며 사기를 당할 뻔한 적도 있고 아파트 이웃집에서 어디 말씨가 좀 이상하네 하면서 은근히 따돌리는 분위기를 느낀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내가 괜히 왔나? 여기도 호락호락하진 않구나 하고 우울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내 곧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어디까지나 여기선 국가의 감시를 받아 몸을 숨겨야 할 일은 없고 한번 잘못 말한다고 해서 보위부가 달려오진 않으니까요. 그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제 인생에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니 남쪽에는 다양한 방송 매체가 있고 어떤 사람은 거리에서 즉석으로 노래를 하거나 인터넷에서 그림 그리는 장면을 중계하기도 하더군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원하던 자유가 바로 이런 거였는데 하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물론 난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지만 언젠가 나도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때가 오겠지 하고 믿고 있어요. 지금은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며 동시에 공공근로로 도서관 정리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분주해도 내 힘으로 먹고 산다는 사실이 뿌듯합니다. 북한에서의 방송 경력은 직접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목소리가 또렷하고 발표를 곧잘 한다고도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 힘을 얻곤 합니다. 행정복지센터 행사에서 사회를 본 적도 있는데 담당자가 정말 발음이 좋으시네요. 나중에 마을 방송 같은 데서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큰 용기가 됐어요. 어쩌면 내가 완전히 낯선 땅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발 디딜 곳을 찾을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북한에서 방송원으로 일했던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참 억울하기도 합니다. 내가 원했던 건 이렇게 사소한 자유인데 왜 거기서는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나 하고요. 정치 구호를 외치며 가식을 떨던 내 목소리를 떠올리면 가끔 울컥합니다. 하지만 이젠 그 모든 걸 뒤로하고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려 해요. 남쪽에서의 삶도 쉬운 건 아니지만 적어도 열심히 일하면 굶지 않을 수 있고 실수를 해도 목숨을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매일 감사해야 하면서 지냅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북한에서 겪은 억압과 공포를 내가 너무 생생히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리는 이 자유와 안전이 더 없이 소중합니다. 통일이 당장 되리라고는 장담 못하지만 언젠가는 부모님을 모셔오고 싶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남쪽은 이렇게 사는 곳이더라고 마음껏 보여주고 싶습니다. 요즘 TV 뉴스를 보면 남북 관계가 어떻다느니 복잡한 얘기가 많은데 솔직히 전 그 정치적인 면모보다 인간적인 교류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해요. 누구나 마음 놓고 오갈 수 있다면
저처럼 목숨 걸고 밤길을 걷거나 숨어 다니는 일이 줄어들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만약 저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탈북을 결심한 이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이곳에 오는 거예요. 그 고생이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색안경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시고 저희가 겪는 불안과 서툼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 역시 더 많은 걸 배우고 익혀서 다른 분들께 보탬이 되고 싶어요. 그게 제가 살아가며 갚아야 할 빚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권력층을 위한 고급 접대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바깥 세상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곳의 여성들은 국가가 선별한 특별 관리 대상으로 통제된 미소와 절제된 행동만이 허용됩니다. 외국어 능력과 뛰어난 외모로 선발된 이들은 겉으로는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실상은 권력자들의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북한 최고위층 실세의 눈에 들어 선택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시와 통제 속에 감금된 삶,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들마저 등을 돌릴 때 느끼는 절망감은 어떤 것일까요? 국가를 위해 감내하라는 남편의 말은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갔습니다. 철저히 감시되는 독방 같은 별장에서 그녀는 결심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탈출해야 한다고. 저는 평양에서 보이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보고 들어야 했죠. 평양 봉화거리의 외국인 전용 고급바 청류관에서 VIP층 책임자로 일하던 제 이름은 정소연입니다. 34살, 외무성사나 통역사 출신이라는 이력 덕에 이 자리에 발탁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럽지 않은 위치였습니다. 소연 동무, 오늘 저녁 특별 손님이 오신다오. 실수 없이 준비하라우. 지배인 김 동지의 말에는 항상 숨겨진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청류관은 단순한 술집이 아닙니다. 이곳은 북한 권력층의 사교장이자 비밀 회담장이었죠. 제 임무는 완벽한 서비스와 철저한 침묵이었습니다. 외국어를 알아듣고 말할 수 있어도 들은 것을 결코 밖으로 흘리지 않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통역사 출신이라 다행이요. 오늘 손님은 중국어도 쓰신다니까. 매일 아침 출근하면 몸 수색부터 시작됩니다. 휴대전화는 금지, 메모지 한 장도 반출 불가, 심지어 화장품 케이스까지 검사받죠. 우리는 국가보위성 특별관리대상이었습니다. 높은 월급과 특별 배급의 대가로 우리의 눈과 귀, 입은 국가에 봉인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하루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갑자기 청류관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조강훈 동지가 오신다. 전 구역 폐쇄, 통신 차단, 주변 경비 강화다. 조강훈. 그 이름에 직원들 모두 숨죽였습니다. 39세 내각 부총리의 아들이자 차기 승계 라인으로 거론되는 실세였죠. 방탕한 사생활로 악명 높았지만 누구도 그의 행동에 제재를 가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그의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마주칠 일은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지배인의 지시에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묶고 제복을 꼼꼼히 다듬었죠. 중국어 표현들을 머릿속으로 되새기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외무성에서 일할 때의 습관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청류관은 특별 경호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이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곳곳을 살폈죠. 저는 VIP룸의 고급 양주와 안주를 세팅하며 긴장을 숨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묵직한 발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조강훈이 들어왔습니다. 준비는 다 됐나? 첫 마디에서부터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마시고 온 듯 했죠. 중국 대표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배인의 설명과 달리 그는 혼자였습니다. 네, 모두 준비됐습니다. 저는 공손히 인사하고 물러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조강훈의 시선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마치 제품을 고르듯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눈빛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저 여자 누구지? 조강훈의 낮은 목소리가 VIP룸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배인은 몸을 굽혀 조강훈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저를 소개하는 듯 했죠. 조강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불길한 미소였습니다. 정소연? 외무성 출신이라고? 재밌군. 오늘 술자리에 같이 있으라고 해.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청류관에서 일하는 우리에게 선택권이란 존재하지 않았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중국 대표단과의 회담이라 했지만 실상은 조강훈의 사적인 술자리였습니다. 그의 측근 몇 명만이 함께했죠. 조강훈은 연신술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눈은 점점 더 흐려졌지만 저를 향한 시선만은 또렷했습니다.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 같았죠. 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이미 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소연 동무, 너 중국어 잘한다며? 한번 들어보자. 저는 몇 마디 중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조강훈은 크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의 측근들도 덩달아 웃었죠. 저는 웃는 척하며 속으로 시간이 빨리 흘러가기만을 바랐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조강훈은 점점 더 취해갔고 그의 행동은 예측할 수 없게 변했습니다. 때로는 사업 얘기를 하며 진지해지다가도 갑자기 노래를 부르며 흥청거렸죠. 마치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 같았습니다. 다들 나가봐. 나랑 소연 동무만 남아.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측근들은 잠시 망설이다 조강훈의 눈치를 보며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지배인이 네 얘기를 많이 하더군. 똑똑하고 신중하다고. 조강훈은 제게 술을 따라주라 손짓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잔을 채우는데 그의 손이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차갑고 힘이 셌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내 사람이다. 알겠나? 거절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청류관에서 사라진 전임자들의 소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절했다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 가족 전체가 지방으로 추방됐다. 현실은 분명했습니다. 거절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지배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둡고 긴장되어 있었죠. 소연 동무, 조강훈 동지께서 특별히 지명하셨소. 내일부터 그분의 개인 통역사로 발령받았소. 축하하오. 지배인의 말투는 축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조의를 표하는 것 같았죠. 그의 눈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거절은 불가능합니다. 알고 있겠지만 이건 국가 최고위층의 결정이요. 내일 아침 일찍 짐을 싸시오. 차가 올 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처음으로 제가 물건이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의 소유물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을 상상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저는 도구가 되었고 제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새벽 5시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문을 열자 2명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정장 차림, 다른 한 명은 군복을 입고 있었죠. 정소연 동무 곧바로 준비하시오. 30분 드리겠소. 저는 말없이 짐을 챙겼습니다.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몰라 생필품만 간단히 챙겼죠. 현관에 나오니 검은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은 짙은 선팅으로 처리되어 있었고 번호판은 특수 번호였습니다. 차는 평양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죠. 1시간쯤 달렸을까 숲으로 둘러싸인 높은 담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차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조강훈 동지의 별장입니다. 앞으로 동무는 여기서 생활하게 됩니다. 별장이라기보다는 요새 같았습니다. 주변에는 경비원들이 순찰하고 있었고 집 주변으로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안내에 따라 2층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깨끗했지만 창문에는 쇠창살이 있었습니다. 이 방이 동무의 거처입니다. 필요한 것은 관리인에게 요청하십시오.
외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문이 닫히고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밖에서 잠긴 것입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경비원이 건물 주변을 돌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감옥이었습니다. 화려한 감옥이었을 뿐입니다. 3시간 후 중년 여성이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정소연 동무가 맞지요? 저는 박관리입니다. 앞으로 동무를 관리할 사람이에요. 조강훈 동지께서 특별히 지시하셨어요. 국가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셨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동무는 이제 간부의 동반자 교육을 받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겉으로는 교육이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기상의 일과표에 따라 생활해야 했습니다. 사상교육, 예절교육, 외국어 심화 학습, 모든 것이 철저히 통제됐습니다. 오늘부터 일기를 쓰세요. 매일 아침 저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일기라기보다는 신문에 가까웠습니다. 누구와 이야기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든 것을 적어야 했습니다.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24시간 감시 아래에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조강훈이 별장에 왔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고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잘 지내나? 소연동무? 편안한가? 대답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제 대답에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단지 자신의 소유물을 확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오겠소. 동무는 내게 특별한 존재요. 알겠소? 그날 밤 이후로 조강훈의 방문은 정기적이 되었습니다. 항상 밤에 왔고 항상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청중이 되었습니다. 그가 원할 때만 말하고 그가 원할 때만 웃어야 했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은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전화도 편지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할 수 없었고 친구들과도 단절됐습니다. 세상은 이 별장의 담장에서 끝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까? 관리인이 제게 전화를 허락했습니다. 남편과 통화할 수 있습니다. 단 5분만 허용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곧 그 눈물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여보, 나예요. 괜찮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화선 너머 남편의 목소리는 낯설게 들렸습니다. 6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느껴보지 못한 차가움이 느껴졌죠. 소연아, 지금 어디야? 갑자기 발령받았다는 연락만 받았어. 저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통화는 감시되고 있었으니까요. 그저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국가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겼대. 그러니 잘해야 해. 남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닌 다른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기대감, 어쩌면 설렘이었을까요? 군 총정치국 산하 기술부 소속인 남편에게 제 상황은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조강훈 동지의 측근이 되었다면서? 대단하네. 우리 집안의 큰 영광이야.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남편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어떤 임무를 맡게 됐는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게 괜찮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국가를 위한 일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소연아, 이건 우리 집안의 기회야. 알겠지? 그는 저를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승진의 사다리로 보고 있었습니다. 결혼 6년 차, 저는 처음으로 완전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은 저를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기회로 삼고 있었죠. 저에게는 더 이상 가족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별을 바라보며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살아갈 가치가 있을까? 누군가의 소유물로 가족에게 버림받은 채로 어떻게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관리인 박 씨는 점점 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조강훈이 가져다준 화장품 중 하나였죠. 이런 걸 줘도 되나요?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비밀을 공유한다는 것은 일종의 유대감을 만듭니다. 박 씨와 저는 점점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녀도 외롭고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별장에서 7년째 일하고 있다고 했죠. 박 동무, 혹시 예전에 여기 있던 다른 여자분들은 어떻게 됐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씨는 잠시 망설이다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두 다른 곳으로 갔어요. 조강훈 동지가 흥미를 잃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언제 조강훈이 저에 대한 흥미를 잃을지, 그러면 저는 어디로 보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강훈이 평안북도 룡천으로 출장을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려간다고 했죠. 정소연 동무 조강훈 동지께서 다음 주 화요일 룡천 출장에 동무를 동행시키기로 결정하셨소. 준비하시오. 믿기 힘든 우연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이것이 기회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주말 내내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룡천에 도착해서 어떻게 조강훈과 그의 경호원들을 따돌릴 수 있을지, 어떻게 북쪽 강가에 도착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조강훈의 전용 차량이 별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인사를 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조강훈은 제 옆에 앉았고 2명의 경호원이 앞자리에 탔습니다. 룡천에 가면 중국 상인들을 만날 거요. 동무가 통역을 맡아야 하오. 중요한 거래니 실수하지 말아야 하오. 조강훈의 말에 고개를 숙여 수긍했습니다. 차는 평양을 벗어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오랜만에 별장 밖으로 나온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차로 4시간을 달려 마침내 룡천에 도착했습니다. 조강훈은 곧바로 회의장으로 향했고 저는 그의 별장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다행히도 평양의 별장보다는 감시가 덜했습니다. 경비원도 2명뿐이었죠. 내일 아침 9시에 회의장으로 오시오. 그때까지 휴식하시오. 경호원이 말했습니다. 방에 혼자 남겨진 저는 창문을 통해 주변을 살폈습니다. 룡천은 북중 국경과 가까운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강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탈출 계획을 구체화해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옷을 갈아입고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창문을 통해 경비 상황을 확인하고 가장 어두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조금 지났을 때 마침내 행동에 옮겼습니다.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뒷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경비원들은 정문에 집중해 있었고 뒷문은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가운데 저는 담장 옆 나무를 이용해 담을 넘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이제 북쪽 강가로 향해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잡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며 북쪽을 찾았습니다. 외무성에서 배운 지식이 이런 데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들킬까 두려워 큰 길은 피하고 농촌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2시간을 걸었을까 멀리서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로소 희망이 보였습니다. 숨을 고르며 강가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물결 위에 반사되어 물살이 더 거세 보였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어요. 수영을 잘하지도 않았고 밤중에 이 차가운 강물을 건너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조강훈의 소나기로 돌아간다면 더 끔찍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근처에서 작은 뗏목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버려두었거나 어쩌면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 남겨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뗏목에 의지해 강물에 뛰어들었어요. 물살은 생각보다 빨랐고 차가웠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필사적으로 버티며 강을 건넜습니다. 온몸이 젖고 추위에 떨리는 상태로 마침내 중국 땅을 밟았을 때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자유로움과 동시에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제 난 탈북자였으니까요. 숲속에 숨어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중국어를 할 줄 알았기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지만 북한 사람임이 드러나면 바로 북송될 거라는 두려움이 컸어요. 청류관에서 일하며 들었던 조각난 정보들을 통해 알고 있었죠. 중국 국경 지역은 위험해. 조선족들이 많은 도시로 가서 숨어야 해. 새벽이 밝아오자 마을 쪽으로 조심스레 걸어갔습니다. 농촌 마을이었고 사람들이 아직 잠에서 깨어나기 전이었어요. 헌 옷가지를 발견해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히 정리했습니다. 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연변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어로 대화하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지만 심장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여권 검사가 있으면 어쩌지? 그러나 다행히 별 문제 없이 연변에 도착했습니다. 연변에서 3일을 보내며 한국행 브로커를 찾았습니다. 청류관에서 들었던 정보로는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선교사나 브로커들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조선족 식당에서 일하던 중 마침내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으세요? 그가 조심스레 물었을 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게는 돈이 없어요. 솔직히 답했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다른 탈북자 5명과 함께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베트남, 라오스를 지나 태국까지 한 달이 넘는 도주 생활이었습니다. 산길을 걷고 트럭 뒤편에 숨어 국경을 넘었습니다. 때로는 며칠씩 움직이지 못하고 한 곳에 숨어 있기도 했어요. 태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제 모습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야위고 검게 그을린 얼굴, 그러나 눈빛만은 더 강해져 있었죠. 태국 이민국에 자수하여 탈북자임을 밝혔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 직원들을 만났고 마침내 한국행이 결정됐습니다. 정말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 인천공항의 불빛들이 너무나 환했습니다. 북한에서 본 평양의 불빛과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습니다. 하나원에서 6개월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으며 저는 제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증언이 중요합니다. 국정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북한 고위층의 내부 정보는 매우 가치 있는 정보입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제 증언으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저를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여겼던 기억이 떠올랐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진짜 자유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할 때였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서울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파트, 정부 지원금,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 처음엔 모든 것이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북한 인권단체에서 일하며 다른 탈북자들을 돕기 시작했고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보이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목소리로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어둠 속에 갇힌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세상이 들어주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소유물도 국가의 도구도 아닙니다. 저는 정소연입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건 선택을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주길 바랍니다. 한 끼를 먹고 나면 다음 끼니가 걱정인 삶을 여러분은 상상해 보셨나요? 이 질문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오늘의 이야기에서 분명 충격과 감동을 함께 만나실 겁니다. 북한 산골 출신의 이 주인공은 하루하루 배고픔과 불안을 견디며 살다가 결국 믿을 수 없는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이란 바로 나라를 등지고 탈북하는 것이었죠. 먹고 사는 문제만으로도 벅찼던 북한에서 결국 목숨을 걸고 경계를 넘어야 했던 그 긴장감과 갈등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함경북도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간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작은 광산지대가 곳곳에 있는 동네였어요. 제대로 된 병원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치거나
병이 나면 며칠을 걸어서 시내로 가야 했고 학교라 해봐야 2층짜리 낡은 건물이 전부였죠. 그래도 저는 어린 시절엔 그게 특별히 불편한지 몰랐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산이 둘러싼 풍경이 보이고 마을 앞 계곡에 차가운 물소리가 들리는 게 너무 당연했어요. 아버지는 광산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가축을 키우거나 가끔 장마당에 나가 뭔가를 파셨어요. 제 동생 윤성규는 저보다 4살 어렸고 어려도 머리가 좋아서 늘 부모님의 예쁨을 독차지했죠. 저는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걸 좋아했는데 북한에서는 책이라는 게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학교 도서관에 있는 낡은 혁명 역사책이나 수령 찬양물이 전부였죠. 그래도 그 안에서 뭔가 이야기를 찾고 제 상상력을 마음대로 펼치는 게 좋았습니다. 가끔 선생님들께서 너는 말투가 묘하게 공상적이다 하면서 타박을 주시곤 했는데 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제가 남들보다 조금 많이 궁금해하는 애였다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제 직업을 굳이 말하자면 저는 오랫동안 천냥 일꾼처럼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했어요. 사무직이나 공장 노동자가 아니라 주변에 일이 생기면 부수적으로 도와주고 그에 맞춰 품삯을 받는 형태였죠. 예를 들면 마을에서 김장을 크게 한다 하면 제가 앞장서서 물을 옮기고 광산에서 운반할 자재가 생기면 또 그거 옮기고 학교 졸업 후 별달리 갈 곳이 없다 보니 작은 노동이라도 찾아다니게 된 거예요. 사실 제대로 된 직업이라 부르기도 부끄럽죠. 정식으로 임명되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디 필요하면 불려가고 돈이건 식량이건 받으면 감사히 받아서 집에 보태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자연스레 저희 집안 형편은 늘 어렵고 언제 또 먹을 것이 뚝 끊어질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며 지냈어요. 아버지는 광산에서 탈진해서 쓰러지시거나 혹은 채광량이 모자라면 임금조차 못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닭 몇 마리, 염소 한 마리 기르며 알과 염소젖을 팔아서 겨우 옥수수랑 바꾸곤 했는데 그것도 몇 해 동안 가축 돌림병이 돌아 모두 잃게 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 가족은 늘 배고픔에 시달리고 한 끼 먹으면 다음 끼니가 걱정인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당에 충성한다는 이유만으로 광산일을 충직하게 해왔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충성의 대가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수령님께 충성을 맹세해야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지켜보며 불만이 쌓여갔죠. 그렇다고 제가 처음부터 탈북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 길러진 사람들은 자연스레 애국이 뭔지 배워오기도 했고 저도 일단은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막연한 희망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20살 무렵이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광산에서 작업 도중 크게 다치셨어요. 당시 광산 설비가 낙후되어 있어 갱도 붕괴 위험이 늘 있었고 불안정하게 쌓인 광물을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그대로 깔린 겁니다. 아버지를 구해내긴 했지만 허리를 크게 다쳐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게 됐어요. 그런 큰 사고가 나도 국가가 보상해 주는 건 없었고 병원 치료비조차 가족이 알아서 구해야 했어요. 어머니와 저는 발을 동동 구르며 아버지의 약값을 마련하려고 동네를 누볐습니다. 저희보다 형편 나은 집에서 겨우 돈과 약을 빌리긴 했는데 그게 너무 큰 빚이 되어버렸어요. 당시엔 아버지를 고쳐야 하니까 어떻게든 구해야 했는데 그 뒤로 저희 집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기울고 말았습니다. 광산에서는 사고 보상금 같은 걸 기대하기도 어려웠고 설령 일부를 받는다고 해도 그 돈이 간부들 손에서 녹아 없어지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그런 상황이 점점 답답해지고 제가 속한 나라가 정말 저와 우리 가족을 돌봐줄 마음이 있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와 나이가 비슷한 친구가 어느 날 문득 사라졌어요. 얼마 뒤에 사람들 사이로 그 친구 중국으로 넘어갔대 하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저는 그게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중국 가면 잡혀서 죽는데 어떻게 그런 결심을 했을까 싶었습니다. 다들 중국은 무서운 곳이고
무조건 잡히면 북송된다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그 친구가 자기 식구들에게 몰래 소식을 전하기를 한국에 갈 생각이다. 여기 북한에서는 도저히 희망을 못 찾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허리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빚은 계속 늘어가고 저희 어머니마저 장마당에 나가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러 먼 길을 떠났다 돌아오기가 힘들 지경이 된 거죠. 이러다간 온 가족이 길거리로 나앉게 될 것 같았습니다. 절망감이 커지면서 저도 우리 집을 살릴 다른 방법이 도무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내가 중국 건너가면 뭔가 바꿀 수 있을까? 거기서 돈이라도 벌어 아버지 치료비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 끝에 결심이 섰습니다. 밤중에 무모한 시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로로 넘어가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를 뒤져가며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으려 했는데 이렇게 직접 떠벌리다가는 누군가에게 밀고 당해 가족까지 위험해질 게 뻔했습니다. 다행히 제 어머니가 조심스레 지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말을 빌리자면 몇 해 전 그 지인도 자기 사촌을 탈북시킨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적잖이 놀라서 정말 그런 분이 계시냐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작게 한숨을 쉬시며 너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니 하고 대답하셨어요. 그 말이 제 등을 확 떠미는 기분이었고 동시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결정을 어머니 혼자 하고 계셨다는 게 그리고 저를 이렇게 내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슬펐어요. 그래도 다른 길이 없다 싶어 결국 그분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인은 제게 지금은 경비가 너무 삼엄하니 국경이 비교적 느슨한 곳으로 가야 한다고 했어요. 함경북도 지역 국경은 특히나 집요하게 단속하는 편인데 탈북 루트가 거기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저 역시 지인의 지인,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차를 얻어 타고 꽤나 멀리 이동했습니다. 처음 2, 3일은 무작정 숨죽이며 길 위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에요. 때로는 버려진 헛간이나 광물창고 같은 데서 잠시 쉬었다 가야 했고 도로에 나갔다가 순찰대라도 만나면 바로 잡혀갈 수 있으니 늘 조심스러웠죠. 그러다 국경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정작 어떻게 강을 건너야 하지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헤엄칠 줄도 알고 날씨마저 겨울 문턱이라 강이 얼어 있을 수도 있다고 들었지만 그냥 건너다 발각되면 총 맞을 수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그때 저를 안내하던 분이 이 근방에는 경비대원끼리 교대하는 시점이 있단 말이야. 잘만 맞추면 한 타임에 넘어갈 수도 있어라면서 제 입을 꼭 막고 신호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노련한 듯 보였고 저는 그 말만 믿고 바들바들 떨면서 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새벽 1~2시쯤이었을까요? 정말 하늘의 달도 희미해지고 매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지금이다 하고 안내자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자 저도 무작정 눈을 질끈 감고 따라 뛰었습니다. 발자국 소리 줄여 라는 말에 일부러 살금살금 걷기도 했고 때로는 얼어붙은 강을 기어가야 했어요. 너무 긴장해서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면 다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차가운 얼음 조각이 제 손바닥을 베는 듯했고 바람이 얼굴을 칼날처럼 핥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그 순간에는 꼭 살아서 가야 한다라는 생각만이 절박했죠. 잠시 후에 무사히 강을 건넜습니다. 오히려 얼어붙어서인지 살짝 미끄러졌지만 물에 완전히 빠지지는 않았어요. 산으로 바로 숨었는데 문득 뒤를 돌아보니 국경 초소 불빛이 깜박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것들이 날 발견하면 어쩌나, 제발 안 받길. 계속 이런 생각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다행히 전화 안내자나 발각되지 않았고 깊은 산중으로 몸을 옮겨 장시간 기다렸습니다. 거의 서너 시간 동안 추위에 얼어붙어 숨죽이며 앉아 있어야 했어요. 한 번이라도 기침이라도 나면 안 될 것 같아 입을 틀어막고 가방 속에서 얼어붙은 빵 조각을 꺼내 조금씩 먹었습니다. 잘 씹히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굶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를 악물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이동해 드디어 중국 쪽 안전가옥으로 들어갔는데 거기가 생각보다 열악했습니다. 안전가옥이라는 이름이 참 거창했지만 사실은 허름한 농가의 헛간에 가까웠어요. 문도 자물쇠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고 난방도 안 되는 곳이라서 떨면서 잤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이미 다른 북한 사람 2명이 숨어 있었는데 그분들은 저보다 한참 나이 많은 분들이었어요. 저를 보더니 혀를 끌끌 차며 어린 것이 이렇게 힘든 길을 오다니 참 대단하구먼 하면서 연민 섞인 목소리를 내셨어요. 저는 반갑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성이라고 합니다. 하고 인사를 했죠. 그분들은 자기들도 어디론가 이어갈 브로커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서로 사정은 다르지만 탈북이라는 위험한 길을 선택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죠. 중국에서 가장 두려운 건 공안 단속이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로 잡히면 바로 북한으로 송환된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한국으로 가려면 여정이 길고 험난하다는 것도 들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정신도 제대로 못 차린 채로 혹시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면 어떡하나 하는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북한보다 중국이 훨씬 발전된 곳이라고 들었는데 막상 보니 그 집안에서 밖을 내다볼 수조차 없으니 발전이고 뭐고 체감하기 어려웠어요. 다만 간혹 중국인들이 말하는 소리가 풍겨올 때 언어부터 생소해서 여긴 내 나라가 아니구나 하는 이질감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한 브로커가 나타나 이 아이는 내가 다음 루트로 넘길 거야 하더니 제게 낮은 목소리로 이것저것 따져 물었어요. 돈은 있니? 가족들이 보증은 서주니? 한국에 가면 누구한테 연락하니? 등등 자꾸 물어봤는데 사실 저는 대답할 게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어떻게든 넘어가야 한다는 마음뿐이었고 부모님도 변변한 연락책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본 브로커는 한숨을 쉬면서도 저를 팔아넘길 생각은 없는 듯 보였습니다. 혹은 나중에 한국에 간 후 돈을 청구할 생각일 수도 있고요. 솔직히 전 아무것도 모르니 그가 뭐라고 해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 남부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기차는 엄두도 낼 수 없어서 밤에는 벤 차량을 타고 낮에는 창고나 빈집에 숨어 있으면서 조금씩 내려갔어요. 이동 중에는 물도 충분히 못 마시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몸이 급격히 상하더라고요. 가끔 브로커가 싸구려 과자나 빵을 던져주듯 주면 저는 허겁지겁 먹었어요. 그러면서도 불신이 컸습니다. 저 사람이 날 버리고 그냥 가버리면 어떡하나. 혹시 나를 이상한 곳에 팔아넘기면 어떡하지. 불안이 계속 컸죠. 그런데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국경이나 공안은 더 무섭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중간중간 다른 탈북자들과 잠깐씩 합류하게 된 적도 있었는데 그들은 이미 중국에서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지낸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저보고 안 팔려가려면 조심해야 한다며 제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위험하다고 경고했어요. 실제로 중국 농촌에 나이 어린 북한 여성이 잡혀가는 사례가 많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한편으로는 이제 와서 돌아갈 수 없다는 절박감에 더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떻게든 한국에 가야 해. 그래야 아버지 치료비를 마련할 수 있어. 기약 없는 중국 생활을 하다 결국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루트를 마련해준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매달렸죠. 정말 절 한국까지 이어줄 수 있는 거 맞나요? 제발, 정말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는 흔쾌히 돈만 받으면 문제없어 라고 대답했어요. 문제는 그 돈을 누가 어떻게 되느냐였지만 저로서는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그 역시 그래도 방법을 찾을 테니 따라오라고 했죠. 그렇게 라오스, 태국 등을 거치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남부에서 미립국으로 국경을 건널 땐 또 한 번 목숨이 오락가락했습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했는데 한국 드라마 같은 데서 보는 유람선이 아니라 작은 나무배였습니다. 술 취한 선장이 자, 빨리 타!
하고 재촉했는데 저를 포함한 탈북자 몇 명이 겁에 질려 벌벌 떨면서 배에 탔죠. 거친 물살이 배를 심하게 흔들었고 중간에 바닥에 물이 들어와 다들 물을 퍼내며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러다가 강 한가운데서 전복되는 거 아니야? 불안이 엄습했지만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어요. 비명이라도 내면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길까 싶었죠. 라오스에 도착했다고 해서 끝은 아니었습니다. 라오스 경찰이나 국경 수비대에게 잡히는 일도 적지 않다고 들었으니까요. 우리 무리는 또 산길과 들판을 우회적으로 오가며 밤낮으로 이동했습니다. 얇아진 옷차림에 벌레에 물리고 비 맞으면 흠뻑 젖어서 감기 걸리고 온몸이 성한 데 없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어요. 중간에 지쳐서 주저앉는 사람이 있으면 다 같이 이끌어주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정이 생겨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를 언니나 동생처럼 느끼게 됐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북한에 있을 때는 그런 사람들과 마주칠 일도 없었는데 이렇게 먼 나라 산속에서야 서로를 돕게 되는 겁니다. 태국으로 넘어온 뒤에는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거기서는 탈북자들이 적발되면 수용소에 있다가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물론 과정이 순탄치는 않지만 적어도 북송되지는 않는다는 희망이 보였어요. 저는 다른 탈북자들과 한 숙소에 모여 있다가 한국 대사관이나 브로커를 통해 서류를 만들고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되었어요. 말로만 듣던 비행기라니 꿈 같았죠. 저는 이제 진짜 끝인가? 정말 내가 한국에 가는 건가? 하며 두근거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나오니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환한 조명이 사방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게 눈이 부셨죠. 저는 경찰과 공무원들의 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때 긴장도 됐지만 왠지 모르게 안도감이 크게 들었어요. 이제는 나를 북송하지 않겠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나를 받아주겠구나 하는 안도 말입니다. 조사를 마치고 버스를 타는데 깔끔한 길 위를 달리는 느낌이 너무 새로웠어요. 북한에서 봤던 우중충하고 울퉁불퉁한 도로가 아닌 환하게 가로등이 비추는 고속도로가 말 그대로 문화쇼크였습니다. 특히 옆으로 스쳐가는 고층 건물들이 엄청나서 저는 창문에 코를 대고 그 풍경을 한참 쳐다봤어요. 와, 저런 큰 건물에서 사람이 살면 얼마나 편할까? 저기 엘리베이터도 있겠지? 하는 생각이 마구 떠올랐죠. 그 뒤 국가정보원에서 신원조사도 받고 교육을 받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저와 비슷한 또래 탈북자도 몇 명 만났어요. 어떤 분은 15살에 넘어왔다고 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와, 나는 그래도 20살 넘어서 왔는데 저 친구는 훨씬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밀려들었어요. 교육받는 동안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는 제한이 있었지만 그래도 따뜻한 식사를 규칙적으로 할 수 있고 깨끗한 이불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삶의 안정감을 처음으로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절차를 거쳐 나왔을 때 저는 임시거처로 작은 원룸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 최초로 혼자 사는 집이 생긴 날이었는데 열쇠를 받아들고 문을 열었더니 정말 제겐 궁궐 같았습니다. 문이 안 잠기는 헛간이나 온돌이라곤 찾아볼 수도 없는 중국 농가와 비교할 수도 없었죠. 첫날 밤에 전기도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녁 때가 되어 불을 켜는데 환하게 켜지는 전등 불빛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동생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온 거예요. 나만 편하게 살면 뭐하나. 아버지는 허리도 못 펴고 누워 계실 텐데 동생은 굶지 않고 있나. 두려움과 슬픔이 뒤섞였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가 살아서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다행이라 생각하며 마음을 추슬러 얻습니다. 며칠 지나 정부 지원으로 몇 가지 물건을 살 수 있게 되자 저는 제일 먼저 전자레인지를 샀습니다. TV나 세탁기가 더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왠지 전자레인지에 마음이 갔어요. 북한에선 텔레비전이 있든 없든 볼만한 방송 자체가 적었고 세탁은 늘 손빨래가 익숙했으니까요.
오히려 음식을 편하게 데워 먹을 수 있는 기계가 있다는 게 신기해서 그걸 사고 매일 같은 음식도 전자레인지에 돌려 신나게 먹었습니다. 그 작동법도 처음엔 서툴러서 타이머를 잘못 맞춰 음식 태우기도 했어요. 그래도 정말 신기했죠. 아니, 이렇게 단추 몇 번 눌러서 따뜻해진다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첫 구직 활동을 할 때도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력서를 써본 적이 없고 자격증도 없었는데 보통 회사들은 이력서에 학력, 경력, 자격증을 쓰라고 하더군요. 저는 북한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해봐야 제대로 증명하기도 힘들고 직업이랄 것도 없었으니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도전은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저를 도와주시는 정착지원센터 담당자분이 친절하게 일단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보자. 우리나라 일자리 환경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 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바로 긍정했습니다. 솔직히 편의점이 뭔지도 제대로 몰랐지만 뭐라도 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렇게 편의점에서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마트와 비슷하면서도 시스템이 엄청나게 체계적이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손님이 물건을 고르면 바코드를 찍고 계산대에서 카드 결제를 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게다가 가끔 손님들이 교통카드를 충전하거나 택배를 찾으러 오기도 하는데 제게는 전부 처음 보는 일이었죠. 아니, 교통카드를 어떻게 이 기계에 대면 돈이 들어가는 건가 하는 궁금증이 마구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일할 땐 차분히 손님에게 여쭤보기도 하고 동료에게 배우면서 서서히 익숙해졌어요. 무엇보다 바로바로 계산이 되는 카드 시스템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장마당에서 물건 살 때도 현금이나 쌀, 옥수수 같은 걸 바꾸고 또 직접 셈을 해서 잔돈을 주고받는 게 고작이었는데 여기는 그냥 카드를 대면 삑 하고 끝나니까요. 한국 생활에서 또 한 가지 새로웠던 건 사람들이 누리는 여가 문화였습니다. 주말에 친구들과 영화를 본다거나 카페에 가서 수다를 떤다거나 심지어 노래방에서 스트레스를 푼다는 것도 몰랐어요. 북한에 있을 땐 다들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그저 명절에 가족끼리 모여 술잔 기울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말마다 어딜 놀러 가야 할지 고민하더라고요. 저도 한 번은 대학생 친구를 사귀게 돼서 그 친구가 우리 이번 주말에 바다 보러 갈래? 하고 물었습니다. 바다를 본다고 해서 그 먼 곳을 왜 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고속도로로 2시간 달리면 쉽게 다녀올 수 있대요. 게다가 차가 없는 사람들은 버스나 기차를 타고 편히 간다고 하니 기가 막혔죠. 결국 그 친구 따라 처음으로 큰 바다를 보고 모래사장을 걸었는데 하늘만큼이나 넓은 수평선과 파란 물결이 황홀했어요. 그래, 난 이제 살았구나.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에 울컥했죠. 물론 한국에서의 생활이 마냥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언어 차이, 말투 문제로 곤란함을 많이 겪었어요. 북한에선 자주 쓰는 단어가 여기선 통하지 않기도 했고 한국 사람들은 일상에서 쓰는 축약어나 외래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페트병 음료 어디 있어요? 라고 묻기에 페트병이 뭐지? 하고 한참 당황했죠. 또 고깃집에 갔을 때 쌈장 좀 더 주세요. 하는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어 당황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조금씩 부딪히고 배우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처음 대학교 도서관에 갔을 때 컴퓨터 검색대로 책을 찾는 법이나 정해진 좌석에 앉아야 하는 규칙 같은 게 너무 복잡해 보여서 한동안 쩔쩔맸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건 한국은 한 사람의 주체성을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어떤 가게에서 일을 하든 혹은 어느 직종으로 옮겨가든 간섭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북한이었다면 이웃이나 간부들이 왜 그런 일을 하니? 충성심이 부족한 거 아냐? 하고 시비를 걸었을 텐데 여기선 제 적성이나 자유가 우선이에요. 그렇게 쌓인 자존감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나는 비록 북한 출신이지만 어디서나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니 인생이 점점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요즘은 아버지의 허리가 조금이라도 나아졌을까?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실까 걱정이 많지만 아직 북한에 있는 가족과 제대로 연락하기가 어려워 안타깝습니다. 때때로 무거운 마음으로 지내다가도 제가 여기서 잘 정착해야 나중에라도 무언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다른 회사 사무직에 들어가 한국 문화를 더 경험하고 있어요. 그곳에선 컴퓨터를 다루는 법을 익히고 문서 작업이나 회의 준비를 도맡는데 하루하루 배움이 많아요. 저녁에는 한글 타자도 더 빨라지려 애쓰고 있고 주말에는 동호회 활동도 하며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어느새 제 주변엔 다양한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너 원래 북한 말투 썼니? 하고 묻는 분들도 이제는 많지 않아요. 다만 제가 술을 좀 먹거나 감정이 울컥 올라올 때 가끔 북한식 어투가 나올 때가 있죠. 그럴 땐 나 사실 북한 출신이야 라고 솔직히 털어놓기도 합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차별하거나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어? 힘들지 않았어? 라며 관심을 가져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농담으로 오, 너는 탈북 스파이 아니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진심으로 제 사연을 궁금해했어요. 그러면서 그럼 가족들은 어때? 기회되면 꼭 돕고 싶다 하고 따뜻한 말을 전해주는 분도 많았습니다. 이런 순간마다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가 새삼 느껴요. 사실 북한에 남은 분들은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있고 저처럼 먼저 나온 사람들도 다들 쉽게 정착하지는 못하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저를 잘 대해주는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한국 생활을 하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내가 노력하는 만큼 조금씩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였어요. 북한에선 아무리 노력해도 시스템 자체가 막혀 있으니 발전하기가 어려웠는데 여기선 저마다 기회를 찾을 수 있고 그 노력에 따라 뭔가 길이 열린다는 게 제게는 너무 큰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언젠간 가족을 만날 날이 올 수도 있고 제가 번 돈으로 아버지를 치료할 길이 생긴다면 그게 제가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지금의 저는 통일이란 단어가 더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전엔 통일이라 하면 교과서에서나 볼 법한 미사여구인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직접 한국에서 살아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북에 있는 주민들도 자유와 풍요를 함께 누리길 바란다는 걸 느낍니다. 비록 현실은 녹록지 않고 북한 정권이 쉽게 무너질 것 같지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이런 삶을 먼저 경험했고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통일이 되면 정말 북한에도 큰 사회복지 시설이 생기고 병원이며 도로며 모두 제대로 돌아가서 예전에 제가 살던 산골마을 아이들도 제약 없이 공부하고 뛰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날이 오면 저도 꼭 고향에 들어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과 함께 지금 여기서 배우고 익힌 걸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에서 정착하며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어요. 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고 저만의 작은 사업을 해볼 수도 있고 무엇이든 자유롭게 꿈꿀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겐 커다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쉽진 않겠지만 이미 저는 더 험난한 길도 걸어왔으니 노력으로 못 해낼 건 없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어느 날 통일이 찾아와서 자유롭게 고향 땅을 오갈 수 있게 된다면 꼭 그곳에 가서 바다의 아름다움도 보여주고 하늘이 열리는 비행기와 전자레인지, 편의점, 그리고 번화한 시내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품고 있는 작은 꿈이자 큰 소망입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거나 용기가 되길 바래요. 언젠가 제 고향에 계신 가족도 이 이야기를 들을 날이 오길 간절히 바라고 그때가 된다면 저는 한껏 웃으며 우리 이제 걱정 말고 같이 살자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여기에서 열심히 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와 같은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할 계획입니다. 저를 끝까지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 삶의 이야기는 계속될 테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